우리는 왜 이렇게 한국을 미워합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왜 이렇게 한국을 의식하고 집착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매일같이 웨이보를 열어보면 한국 경제 몰락, 케이팝은 끝났다, 한국은 미국의 개일 뿐이다 같은 기사가 넘쳐납니다. 마치 한국이 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미워하는 나라를 몰래 따라하고 그들의 문화를 소비하고 그들의 제품을 쓰고 그들의 성공을 베끼려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한국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간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척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한국을 미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중국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샹, 중국 국영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입니다. 매일 아침 제 노트북에는 한국을 비하하는 기사로 가득합니다. 중국 국영 언론사 기자로서 저의 일상이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제가 쓰는 기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리 기자, 오늘 한국 관련 기사 또 써야 하네. 이번엔 케이팝 몰락 같은 느낌으로 가자고. 편집장의 지시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한국 경제 붕괴 임박, 한류는 끝났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는 건 이제 일상이 됐거든요. 중국의 모든 국영 언론이 똑같은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기사를 쓸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어요. 매년 한국이 몰락한다고 썼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K-팝은 여전히 세계를 휩쓸고 삼성과 현대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도 얼마 전에 한국 드라마를 몰래 봤다니까요. 데스크에 앉아 웨이보를 열었어요. 한국을 검색하자 관련 뉴스가 쏟아졌죠. 90% 이상이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였어요. 그런데 댓글을 보니 예상 밖의 반응들이 눈에 띄더군요. 또 한국 깎아내리기네. 정작 우리는 한국 게임, 한국 드라마, 한국 패션 다 따라가고 있으면서 한국이 싫다면서 왜 몰래 한국 드라마 보냐? 뒷목이 뻣뻣해졌어요. 이건 우리가 조장하는 여론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리 기자, 빨리 써야 한다고. 편집장의 재촉에 억지로 한숨을 삼키며 자판을 두드렸죠.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삼성과 현대도 미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K-팝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장을 완성하고도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현실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삼성은 반도체 시장에서 여전히 강자고 현대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K-팝은 세계적인 팬덤을 가진 문화 현상이 됐고 한국 콘텐츠는 중국에서조차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반대되는 내용을 기사로 써야 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업무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였어요. 중국과 한국의 경제협력 포럼을 취재하러 서울에 갔던 거죠. 그때 받은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 강남 일대를 걸으며 본 풍경은 제가 쓰던 기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카페와 레스토랑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한국에 경제 위기가 있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는 걸까요? 지하철은 어땠냐고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베이징 지하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죠. 오히려 일부 측면에서는 더 앞서 있었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삼성 디지털 플라자 방문이었어요. 그곳에서 5G 통신, 폴더블 스마트폰, AK TV 등 최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했죠. 우리 기사에서는 한국 기술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끊임없이 보도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보고 온 한국과 제가 써야 하는 기사 내용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컸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안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우리가 보도하는 내용이 실제 한국의 모습과 다르다면 다른 보도는 어떨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떠올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웨이보와 빌리빌리를 열어봤어요. 한류 금지령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한국 드라마 리뷰 영상은 끊이지 않더군요. 한 틱토커가 한국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리뷰하는 영상에는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려 있었어요. VPN 써서 겨우 봤는데 진짜 명작이다. 송중기 연기력 미쳤다. 우리도 이런 드라마 만들 수 있을까? 한알령은 무슨, 다들 몰래 보고 있잖아. 쓴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숨기려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실은 저도 한국 드라마에 중독된 지 오래됐어요. 오징어 게임은 물론이고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VPN을 통해 넷플릭스에서 몰래 봤죠. 그리고 그 작품들에 완전히 반하게 됐어요. 스토리텔링의 힘, 배우들의 연기력, 제작의 완성도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거든요. 왜 중국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할까? 우리도 충분한 자본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지하철에서 내려 편의점에 들렀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빙글의 바나나 우유였어요. 한국 제품이 중국 편의점에 버젓이 진열되어 있는 거죠. 얼마 전 중국 유통기업이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협력했다는 뉴스도 떠올랐어요. 표면적으로는 한국 제품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선 한국 제품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우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배척하면서도 은밀히 소비하는 모습 말이죠. 지난 주말 친구들과 식사를 하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테이블 옆에 앉은 젊은 여성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인인데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한국어 동아리 회원들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원어로 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모습이 과연 한류는 끝났다라는 우리 기사와 일치할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한류는 더 깊이, 더 넓게 중국 사회에 침투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약속이 있어 방문했을 때였어요. 젊은 여성들로 가득 찬 화장품 매장에서 주목받는 제품들이 눈에 띄었죠. 이니스프리, 라네즈, 설화수 모두 한국 브랜드였어요. 중국산 화장품도 많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은 한국 제품에 쏠려 있었거든요.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제품이 인기가 많네요. 직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한국 화장품이 기술력이 좋아서 다들 찾아요. 공식적으로는 한국 제품이라고 크게 홍보 못하지만 입소문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죠. 우리는 중국 소비자들, 한국 제품 외면 같은 기사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지난달 한국의 경제 위기에 관한 기사를 써야 했어요. 편집장이 준 제목은 한국 가계부채 증가로 경제 붕괴 위기였어요. 사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였지만 그게 경제 붕괴로 이어진다는 건 과장이었죠. 취재 중에 흥미로운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에서 온 경제학자와 이메일로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그분의 답변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상환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지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죠.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정책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기사에 넣으려고 했지만 편집부에서 잘렸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빼고 위기 관련 내용만 넣으라는 지시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 건가?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웨이보에서 한국 스마트폰을 검색했어요. 댓글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지. 한국 반도체 기술은 인정해야 한다. 우리도 따라잡아야 해. 이건 반한 감정과는 거리가 먼 반응이었죠. 대중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중국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은 끝났다라는 기사를 쓰는 걸까요? 그 기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독자들, 아니면 정부. 더 놀라운 건 처음으로 한국 기업의 제품 출시 행사를 중계했던 날이었어요. 삼성 갤럭시 신제품 발표회였죠. 편집장이 한국 기술의 한계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지만 실제 발표회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폴더블 디스플레이, 7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프로세서, 인공지능 카메라 시스템. 정직하게 말하자면 중국의 어떤 기업도 그런 수준의 기술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화웨이와 샤오미가 아무리 노력해도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력은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중국 경제가 한국보다 훨씬 큰 것은 사실입니다. GDP 규모만 봐도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경제 규모와 기술력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에요. 작년 여름 친구의 소개로 베이징 외곽의 한 비밀 공간에서 열린 언더그라운드 K-팝 파티에 참석했거든요. 한한령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비밀리에 모여 K-팝을 즐기고 있었어요. 조그만 창고를 개조한 그 공간에는 1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DJ가 BTS, 블랙핑크, 세븐틴의 노래를 틀자 사람들이 미친 듯이 환호하고 춤을 췄죠. 그들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여기 오는 것도 위험한데 왜 이런 모임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 참가자에게 물었어요. 음악에 국경이 있나요? 좋은 노래는 좋은 거죠. 정부가 뭐라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즐길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무리 정부가 한류를 막으려 해도 문화의 힘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저도 모르게 BTS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그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도 좋은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것 같았어요. 데이터를 찾아보다가 2024년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를 발견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었죠. 반면 중국 기업들은 주로 국영 기업들이었고 민간 기업으로 상위권에 오른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국영 기업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한국. 우리는 어떨까? 이 차이점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생각해봤어요. 한국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 없이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창의성과 기술 혁신으로 성장했고 현대차는 품질 향상에 집중해 세계 시장을 석권했죠. 반면 중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정부의 보조금과 국내 시장 보호 정책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았어요. 화웨이도 초기에는 정부 지원을 받았고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게 높은 장벽을 세워줬기에 성장할 수 있었죠. 한 보고서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 신뢰도 조사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죠. 미국,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은 높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중국 기업들은 최하위권이었어요. 기술 도용과 데이터 보안 문제가 주된 이유였죠. 지난달 칭화대학교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글로벌 기업의 성공 요인이라는 주제였죠. 놀랍게도 교수님이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성의 성공 비결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지속적인 혁신입니다. 우리 중국 기업들이 배워야 할 점이죠. 강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한국 기업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폄하해온 것과 완전히 모순되니까요. 진실을 더 알고 싶었어요. 반도체 산업을 자세히 조사해봤죠. 현대 경제에서 쌀과도 같은 존재니까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위치인지 알고 싶었어요. 삼성전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유지. 미국, 삼성 TSMC와 협력 강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수년째 수십조 원을 투자했지만 아직도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의 자랑인 SMIC조차 최첨단 공정에서는 5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분석도 있더군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1983년 삼성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는 한국의 미래다라고 선언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한국은 반도체 기술이 전무했지만 삼성은 일본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고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죠. 40년이 지난 지금 삼성은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됐어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기업의 결단이 이뤄낸 성과였죠. 반면 중국은 어떤가요?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삼성과 하이닉스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기업가 정신과 기술 혁신에 대한 자유로운 환경. 이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공 비결이었어요. 정부 지시가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지난해 상하이에서 열린 가전 박람회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중국의 대표 가전 기업인 하이얼과 한국의 LG 부스를 모두 방문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두 기업 모두 최첨단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기술력의 차이가 명확했어요. LG의 올레드 TV는 화질과 디자인 면에서 압도적이었고 스마트 가전의 연결성과 사용자 경험에서도 한 수 위였죠. 하이얼 제품도 훌륭했지만 혁신적인 측면에서는 LG를 따라가는 모습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박람회 담당자와의 비공식 대화였어요. 그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솔직히 우리 중국 기업들은 아직도 많은 부분을 한국이나 일본 기업에서 배우고 있어요. 특히 고급 부품과 정밀 제어 기술은 아직 격차가 커요. 삼성이나 LG가 신제품을 출시하면 우리 R&D 팀은 그걸 분해해서 연구하는 게 일상이에요.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우리 매체는 중국 가전기업, 한국 추월 같은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사실과 보도 내용의 괴리가 너무 컸죠.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검색해보니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일본 자동차 강국 독일에서 시장 점유율 상승세. 중국 전기차 품질 이슈로 글로벌 시장 확대에 어려움. 한국 자동차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 차보다 더 신뢰받고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매번 보도했던 한국 경제 위기설은 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였을까요? 문화산업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K-팝의 세계적인 성공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죠. BTS, 블랙핑크, 세븐틴 같은 그룹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가 됐어요. 그들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패션, 화장품, 심지어 관광 산업까지 이어졌죠. 얼마 전 베이징에서 열린 한 팬미팅 행사를 취재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중국 아이돌 그룹의 행사였지만 그들의 춤과 노래 스타일은 완전히 K-팝을 모방한 것이었죠. 심지어 팬들도 한국 아이돌 팬들처럼 응원 구호와 슬로건을 준비해왔어요. 제가 인터뷰한 10대 팬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중국 아이돌도 좋지만 한국 아이돌들의 완성도를 따라가긴 어려워요. 우리는 아직 배우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런 현실을 외부에서 보면 중국이 한국 문화를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한류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법이죠. 그 어떤 정책도 젊은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어요. 작년 편집회의에서 있었던 일은 제 기자 생활의 전환점이 됐어요. 한국 경제 관련 기사 계획을 논의하던 중이었죠. 한국 경제가 정말 위기인가요?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안정적인데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편집장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우리 기자, 자네 요즘 이상한 기사 많이 보나? VPN 같은 거 쓰나?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VPN 사용은 적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요. 다만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편집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매체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어. 거기에 맞추지 못하겠다면 자네 자리는 언제든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있다는 걸 명심해.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심하게 됐어요. 하지만 내면의 의문은 계속 커져갔죠. 머리를 감싸쥐고 생각했어요. 우리 언론이 늘 보도했던 내용들은 이랬죠. 한국 경제는 곧 붕괴할 것이다. 한류는 거품이며 조만간 끝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증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 경제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고 있었고 한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유럽, 동남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아시아에서 문화적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중국, 일본이 아시아 문화를 대표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위치를 차지했어요.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시아 콘텐츠는 대부분 한국산이었고 K-팝은 서구 대중음악 시장까지 정복했죠. 왜 한국은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검열이 없는 창작 환경,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아니면 완벽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특성.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매번 한국은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고립되고 있는 건 중국 아닐까?
한국과의 문화 분쟁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한복 논란을 검색해봤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문화기원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한복은 중국 조선족의 옷이다. 김치는 원래 중국의 파오차이다. 아리랑도 중국 전통음악에서 유래했다. 이런 주장들이요. 이런 주제만 나오면 댓글은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 조선족이 입던 옷이니까 한복도 중국 거다. 한국은 문화를 도둑질하는 나라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어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등장했을 때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이 한복을 자기들 거라고 한다 면서 강하게 반발했죠. 중국 네티즌들은 한복은 조선족이 입는 옷이니 중국 전통 문화의 일부다 라고 주장했고요. 처음에는 중국 쪽 주장을 믿었지만 한국 측 반응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우리 전통 옷을 우리가 입겠다는데 왜 중국이 끼어드냐? 이 말에 멈칫했어요. 한국은 그저 자기네 옷을 자기네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뿐인데 왜 우리가 굳이 이건 원래 우리 거야 라고 우기는 걸까요? 김치 논쟁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에서는 김치가 원래 파오차이라고 주장하지만 제조법이 완전히 달라요. 김치는 독특한 발효 과정을 거치고 젓갈을 사용하는 것도 큰 차이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김치를 중국 기원이라고 우겨요. 더 아이러니한 건 중국인들이 한국식 김치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슈퍼마켓에서 한국식 김치라고 따로 표시된 제품이 파오차이보다 더 잘 팔려요. 김치는 원래 중국 거다 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한국식 김치를 더 맛있다고 여기는 모순이죠. 문화전쟁의 핵심에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한국이 문화적으로 성공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 했죠. 그건 원래 우리 것이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화 강국이라면 다른 나라의 문화적 성취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5천년의 문화 역사를 가진 대국이라면 굳이 한국 문화의 기원을 두고 논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군사적인 면에서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한국은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달랐거든요. VPN을 켜고 해외 뉴스를 검색했어요. 영어로 사우스 코리어 밀러테리를 검색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폴란드, 한국 K2 전차 K9 자주포 대량 구매. 한국,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까지 한국 무기,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폴란드가 한국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다는 뉴스는 충격적이었죠. 유럽 국가들이 왜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사는 거지? 더 조사해보니 그 이유가 실전 경험이었어요. 세계적으로 군사 장비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투에서 검증된 무기인지 여부였거든요. K9 자주포는 실전에서 이미 검증됐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K2 전차는 서방제 무기들과 호환 가능하고 나토 표준을 충족했죠. FA-50 전투기는 동남아와 중동 국가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 반면 중국 무기는 실전에서 사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러시아 무기를 참고해 만들지만 한국은 서방과 협력하며 나토 기준에 맞춘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죠. 무기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국가 신뢰도와 기술력의 상징이었죠. 폴란드와 같은 나토 회원국이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한국 외교 관련 정보도 검색해봤어요. 웨이보에는 한국 외교 관련 뉴스가 거의 없었지만 VPN으로 국제 뉴스를 찾아보니 또 다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나토 협력 강화. 미국, EU, 한국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협력 확대. 한국, 인도아세안과 협력 강화. 충격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늘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고 비웃었지만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세안, 인도까지 외교 관계를 넓혀가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중국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외교 전략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기술력과 문화력을 바탕으로 소프트 파워를 키워왔죠.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경제적 영향력을 앞세워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했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반감을 키웠죠. 한국이 문화와 기술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안 중국은 경제적 압박으로 두려움을 심었어요. 결국 누가 더 효과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한국 언론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부 비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현 정부 경제정책, 실효성 부족 지적,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민 불만 고조. 중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자는 바로 감시 대상이 되고 심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자들이 대놓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말하는 작은 나라인데 언론의 자유만큼은 우리보다 훨씬 크더군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민주주의는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그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한국은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더 빠르게 발전했고 현재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됐죠.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민주화 이후 더 큰 성장을 이뤘어요. 정부의 간섭 없이 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것처럼 보였죠. 이런 점들이 한국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요? 자유로운 언론, 창의적인 문화, 정부 간섭 없는 기업 활동. 이 모든 것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요소들이었어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GDP도 압도적으로 크고 군사력도 세계 최강 수준이죠. 인구도 14억 명이나 돼요. 반면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5천만 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K-팝, 방산, 외교에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진짜 강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신의 실패를 숨기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나라. 아니면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비판을 허용하며 더 나아가는 나라. 우리는 진실을 감추고 한국을 비하하는 기사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다시 기사를 써야 했어요. 이번 주제는 한국의 경제 위기. 하지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번 기사의 제목은 한국 경제, 침체 장기화. 지난주에도 비슷한 기사를 썼던 것 같은데요. 지금껏 본 사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24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삼성 1위, SK 하이닉스 2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강한 나라라는 걸.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우리는 한국보다 큰 나라다. 이 생각들이 저를 올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폄하하는 이유는 한국이 우리보다 뒤에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베이징의 밤하늘은 희뿌연 스모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컴퓨터를 꺼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부터 다시 평소처럼 한국을 비하하는 기사를 써야 한다는 사실이 절망적으로 다가왔어요. 만약 제가 진실을 기사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한국을 의식하는 이유는 질투 때문이라고 쓰면,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분야가 많다고 쓰면, 중국 정부가 한국의 성공을 감추려 한다고 쓰면, 결과는 뻔했어요. 검열당하고 기자직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한국을 미워해야 하고 한국이 우리보다 뒤처졌다고 믿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한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세계는 한국을 인정하고 있어요. 한국을 폄하하는 우리는 사실 한국을 질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K-팝, 해외에서 외면받기 시작. 한국, 미국 의존 심화. 이제는 저 기사들이 전부 가짜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왜냐고요?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무너질 테니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자존심이자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폭스바겐 본사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독일이 더는 자동차 강국이 아니라고 분노와 절망 속에 울려 퍼지는 함성. 공장 폐쇄와 임금 삭감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이제 과거의 유산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상황의 배경입니다. 유럽을 위협하며 질주하는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독일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술력을 선보인 한국. 독일과 자동차 산업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았던 나라 아닌가.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로 독일이 잃어버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기술과 자존심은 이제 서울 한복판의 전시장에서 조롱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클라우스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15년간 일해왔습니다. 제겐 자동차가 직업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자부심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요즘 그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본사 앞에 모인 분노한 시위대를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 3곳을 폐쇄하고 노동자 임금을 10% 삭감한다는 발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이라는 이 상황은 단지 경영 위기가 아니었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분노했고 본사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시위대를 멀리서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동료 한스는 제 옆에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니클라우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독일이 더는 자동차 강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의 목소리엔 깊은 회의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비아디 같은 회사들은 전기차 시장에서 독일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저가 정책과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어요. 반면 독일은 높은 생산 비용과 느린 전기차 전환 속도 때문에 점점 더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포르쉐, BMW 같은 브랜드도 전기차 전환 계획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구조조정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독일 내 자동차 노동자 약 12만 명 중 최대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제 자리는 안전할까요? 아니, 독일 자동차 산업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회사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전기차 박람회에 참석해 독일의 기술을 홍보하고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기술을 분석하라는 임무였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기대보다는 불안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맡아야 했고 그것이 곧 저의 생존과도 연결된다고 느꼈습니다. 떠나기 전날 한스가 제게 물었습니다. 니클라우스, 한국에서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의 질문에 저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불안감을 안고 또 한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로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독일 자동차 업계가 처한 위기를 해결할 해답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인데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채널의 스폰서 서프샤크 VPN을 소개합니다. VPN은 가상사설 네트워크로서 사용자의 IP 주소를 숨겨 온라인 익명성을 보장하며 일상 속 공용 와이파이 사용 시에도 개인정보 보안을 안전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게다가 IP 주소를 다른 국가로 변경하여 한국 넷플릭스에서 시청이 불가능한 프로그램도 서프샤크 VPN을 이용해서 마음껏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는 한국에서만 시청 가능한 티빙이나 쿠팡 플레이도 볼 수 있어서 해외여행 중 전 세계 어디서나 원하는 컨텐츠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계정으로 무제한 기기 연결이 가능하니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용하며 누구나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누릴 수 있죠. 지금 보시는 저희 감동 탐험 프로모션 링크 서프샤크 슬러시 코리안 스토리에서 서프샤크를 구매하고 4개월 추가 혜택과 세일리 2심 최대 10기가 데이터까지 받아보세요. 서프샤크와 함께 어디서나 매끄러운 연결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세요.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사연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은 지금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어요. 포르쉐는 2030년까지 전기차로의 전환 계획을 사실상 폐기했고, 크라이슬러와 피아트 같은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도 CEO 교체를 반복하며 고전 중이었죠. 저는 전기차 전환이 유럽에서 왜 이렇게 난항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건 시간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독일은 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 느렸고 정부와 기업 간의 조율도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될 가능성도 걱정거리였습니다. 만약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진다면 유럽의 경쟁력은 더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유럽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산업에서 후발주자였고 보조금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반마저 흔들린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독일은 한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높은 생산 비용과 기술 전환 실패로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8개월 만에 10만 대 생산을 달성했고 고급 전기 SUV와 스포츠카를 출시하며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비행 내내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제게 한국은 우리가 개발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출장은 저에겐 약간의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았고, 그래서 더더욱 한국이 어떤 기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낯선 환경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중교통, 상점, 심지어 사람들이 걷는 속도까지. 유럽의 느릿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전시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규모에 놀랐습니다. 배터리 기술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술 혁신의 축제 같았어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시한 자율주행 전기차는 첫눈에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전기차는 운송수단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전기차는 여전히 내연기관차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독일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시회 둘째 날 아침, 호텔에서 나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본 게 다는 아니겠지. 어제 한국 전기차 기술의 첫 인상은 강렬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루 만에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독일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경험한 직관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뭔가 있다. 오늘의 일정은 전시장에서 각국의 전기차 부스를 직접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현대자동차 부스가 북적이는 모습에 저는 놀랐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의 시연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그 차량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자동차의 부드러운 움직임,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그 내부에 숨겨진 기술력은 제가 본 것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저를 괴롭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기술을 만들지 못했을까? 독일에서는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을 기반으로 전기차를 개발하는 데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전기차는 단순히 연료 방식이 바뀐 차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집합체로 재창조되고 있었죠. 특히 현대차는 전기차를 하나의 스마트 기기로 변모시키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배터리 기술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같은 기업들이 자랑하는 첨단 배터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 기술자가 배터리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했나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며 그들이 어떻게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점심시간, 현대자동차 부스의 엔지니어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본 지루한 프레젠테이션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전시회 셋째 날, 저는 아침부터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비아디와 샤오미 같은 회사들은 이미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비아디의 부스는 거대한 LED 화면과 화려한 자동차 전시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형 전기 SUV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이 왜 시장을 점령했는지 알겠군. 저는 그들의 마케팅과 규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가격에 이런 기술력을 제공하는 게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비아디의 직원은 대형 SUV의 성능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제로백 2초, 시속 390km의 최고 속도, 각 바퀴마다 전기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그는 가격까지 공개했는데 그것은 독일에서 같은 성능의 차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뭔가 허술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디자인은 화려했지만 세부적인 마감이나 기술의 정밀성에서는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한 달 만에 50만 대를 생산했다는 점은 놀라웠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 속도는 압도적이지만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품질일까? 그 의문은 비아디의 배터리 비교 실험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아디가 전시회에서 진행한 배터리 비교 실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사 배터리를 타사 배터리와 비교하며 안전성을 강조했는데 실험 과정에서 비아디 배터리가 화재를 방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어요. 반면 한국 배터리의 비교 실험에서는 찌르거나 충격을 가해도 폭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람객들의 표정에서 비아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와 반대로 한국 기업들의 접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화려한 외형보다는 기술적 세부 사항과 데이터로 관람객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LG의 엔지니어는 저에게 우리는 배터리의 수명과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중국 전기차의 성공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기술적 우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중국 전기차 시장을 지탱하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비아디의 차체 마감이나 배터리 안전성 같은 부분에서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어요. 저는 다시 현대자동차의 부스로 향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는 혁신의 결정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외형적인 크기나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부적인 부분에서 품질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과 일본에서 경험하지 못한 독창성과 정밀함으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신생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전기차 산업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이들 기업은 작지만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나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같은 영역에서 독특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뒤 저는 한국의 작은 카페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빠르고 저렴하며 분명 세계 시장에서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 양이 아니라 혁신으로 승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속도로 승부를 본다면 한국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군. 저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독일이 놓친 혁신의 방향성, 그 해답이 한국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 기술 부스를 집중적으로 탐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제 한국 배터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직접 본 뒤 이 기술이 전기차 성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부스로 향했습니다. 부스 입구부터 그들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만난 엔지니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었나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기차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심장이 건강해야 차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믿어요. 그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LG의 배터리는 단순히 용량이나 속도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충전 속도, 안전성, 그리고 긴 수명을 고루 갖추고 있었죠. 특히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기술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식은 제가 독일에서 본 배터리 기술보다 한 단계 앞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엔지니어는 시연을 통해 이 배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줬습니다. 특정 충격을 가해도 폭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체적으로 발열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관람객들은 환호했고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그 다음 SK온 부스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배터리 기술은 혁신의 결정체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에 최적화된 배터리 시스템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은 충전 속도를 기존보다 30% 이상 단축시키는 동시에 수명은 2배로 늘렸다고 설명했어요. 독일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앞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해졌습니다. SK온의 연구원에게 물어보니 그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내연기관차 시장의 중심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과정에 머물러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에는 한국 배터리 기술의 해외 진출 사례를 소개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에서는 LG와 SK가 테슬라와 같은 세계적인 전기차 제조사의 배터리를 공급하며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터리 기술 외에도 한국은 재활용 기술에도 앞서 있었습니다. LG와 SK는 폐배터리에서 희귀 금속을 추출해 다시 활용하는 방식을 시연했습니다. 이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어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제품 생산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점에 감동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전략 발표를 들으러 갔습니다. 이 발표는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였어요. 사람들로 가득 찬 발표장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전략 책임자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발표 첫 마디부터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미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너무 과장된 말이 아닐까? 하지만 그가 이어서 보여준 데이터와 영상은 제 비웃음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판매량에서 북미 시장 2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어요. 그건 테슬라 다음이잖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거대 기업을 제외하면 현대차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굳건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대가 남미, 동남아, 그리고 중동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동남아 지역의 기후와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형 전기 SUV는 동남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유럽에서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자동차 산업의 고향에서 한국 기업이 주목받는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발표자는 유럽 소비자들이 현대 전기차를 선택하는 이유로 혁신적 기술, 신뢰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꼽았습니다. 특히 독일 시장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대규모 배터리 생태계와 협업 전략이었습니다. 현대차는 SK온,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한국 배터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며 전 세계에 걸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완성차 제조에 그치지 않고 배터리 생산부터 공급망 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중반부에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데모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전기차는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주행했으며 AI 기반으로 도로 상황을 실시간 분석해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독일에서조차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한국의 강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가격과 기술의 균형을 맞춘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은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있었고 독일은 기술력만을 강조하며 비싼 가격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품질과 가격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전략 담당자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나요?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도전할 때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테슬라를 넘을 거라고 믿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감 이상의 철학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중국 비아디의 한국 진출 전략 발표를 들으러 갔습니다. 비아디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공세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표장은 꽉 들어찬 관객들로 북적였고 저는 이들이 한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아디의 발표자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비아디는 한국에서 새로운 전기차의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그들은 자율주행 기술, 고성능 배터리,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 예정인 소형 전기 SUV 모델인 아토3는 중국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차량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이 모델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완벽히 맞춰졌다고 주장하며 가격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비아디가 주장한 가격을 듣고 놀랐습니다. 기아의 저가 전기차보다 500만 원 이상 저렴하다니.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일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전략이 한국 시장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비아디는 자율주행 기술과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비아디 부스에서 실제 차량을 살펴본 제 눈에는 뭔가 부족한 점들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차량의 외관은 화려했지만 내부의 세부적인 마감 처리는 여전히 한국이나 독일 기업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특히 한국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배터리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국가이고 한국 소비자들은 배터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비아디의 발표에서는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체 개발한 배터리로 가격을 낮추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비아디는 또한 한국 시장에서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내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를 넘어 한국 시장을 글로벌 전략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었죠. 발표자는 우리는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10% 이상 확보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기술과 가격의 혁신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를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그들의 품질과 브랜드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아디가 제시한 저렴한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그들이 품질과 기술력에서 한국 기업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뒤 저는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만난 한국인 엔지니어에게 BYD의 전략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아디는 훌륭한 경쟁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가격으로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국 소비자들은 자동차의 모든 면을 꼼꼼히 따집니다. 특히 안전성이나 기술의 완성도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 가지는 신뢰 부족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몇 년 전 중국산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화재를 일으킨 사고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 뒤로 한국 소비자들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신뢰를 거의 잃은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 배터리는 안정성과 품질 면에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앉아 비아디와 한국 기업들을 비교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아디는 분명 빠르고 강력한 확장 전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은 더 깊고 견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바삐 움직이는 서울 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구나. 짐을 챙기며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제 불안과 의구심은 한국에서 확신과 깨달음으로 바뀌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택시 기사님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차 많이 보이네요. 독일 차는 별로 없네요. 제가 물었더니 기사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국산차가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니까요. 그의 말은 저에게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독일이 과거의 영광에 갇혀 기술력만을 과신하며 비싼 가격을 고수하는 동안 한국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의 기억들을 정리했습니다. 폭스바겐 본사 앞에서 본 시위와 동료들의 한숨, 유럽 전기차 전환의 실패, 중국 전기차의 폭발적인 성장과 도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한국의 독창적인 기술과 전략까지. 독일에서 출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과거의 유산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 유산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을 통해 시장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도전 정신도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독일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며 전환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며 새로운 시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한국과 독일 간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독일에 희망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독일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 기술을 어떻게 시장과 연결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본 배터리 생태계와 협업 전략, 지역 특화 모델 개발,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혁신적 접근 방식은 독일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요소들이었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동료들에게 꼭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한국의 기술과 철학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며칠은 저와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여행에서 느낀 모든 것들이 그 변화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